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우리 동기생 5분이 지금 여기에 안장돼 계십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좀 살아계셔도 같이 이렇게 오순도순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제 우리도 나이가 80이 넘어서 곧 친구들 만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덕분에 이 세상 잘 살았다고.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수고했어. 잘 있어라. 다음에 올게.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5천 명이 참석합니다. 추념식에선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6.25 참전 유공자 이승초 씨가 사냐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되고 추념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호국의 형제 6호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유해가 발굴된 뒤 형제 관계가 확인돼 70여 년 만에 돌아온 장남이자 형 고 전병섭 하사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먼저 묻힌 동생 고 전병화 2등 상사와 함께 안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인 고 전병섭 하사는 6.25 전쟁이 활발하자 1950년 12월 자진 입대해 국군 제8사단에 배치된 뒤 1951년 8월 동부전선에서 펼쳐진 노전평 전투에 참전했다가 26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견됐으며 지난해 11월 신원이 최종 확인돼 75년 만에 동생과 함께 잠들게 됐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다 숨진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날이죠. 하지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는 장병들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네, 심지어 부상으로 제대한 뒤엔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어 전국에서 부상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살에 입대했던 진연수 씨는 군 훈련소에서 훈련 중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주간판 탈출로 부상 2달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1년 뒤엔 혼자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됐고 합병증으로 방광 기능이 영구 상실되는 장애까지 생겨 제대에 석 달을 앞두고 전역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많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진 씨는 전역 후 보훈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현역병이 아니어서 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희망은 전국에서 하나뿐인 서울시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 장애 등급 판정부터 군 보상을 위한 검사와 서류 작성 등을 세세하게 도움받으며 심신이 크게 안정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나 공상 서류 제출하는 거는 사실 인터넷에 어떤 방법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쳐서 전역하고 아무도 몰라준다는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답답할 텐데 꼭 한번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는 지뢰로 발목을 잃은 이주은 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해 2022년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은 5억 원도 안 되지만 다친 장병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상군인 등 제대군인 4명이 내일처럼 도우면서 지난해엔 392명, 올해는 5월까지만 360여 명의 청년 부상군인을 상담했고 국가유공자 등록과 각종 법률, 심리, 취업 지원까지 합니다. 제가 다쳤을 때 이런 것들은 부상군인들에게 필요하겠다 했던 걸 사업화한 건데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 다치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군 안팎에선 현재의 보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심각한 부상만 보상하는 데다 신청과 입증 책임도 부상병에게 지우기 때문인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장병들을 위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부상병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강행이라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자 우 의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여야가 법정 시한 내 원구성 협상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원구성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물음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문발차가 강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열린 본회의는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야당만의 끼리끼리 의총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밤새는 한이 있어도 원구성 법정 기한인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마련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건 밤샐 체력이 아니라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란히 당원 당규 손질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여당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논의는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집단 지도 체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당권 주자들에게 최고위원직을 맡겨 지도부 전체 중량감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단일 지도 체제와 절충안으로 2위 후보 1명만 수석 최고위원으로 세우자는 2인 대표 체제도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특성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절충형 혼합형 지도 체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다 의미들은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띄운 관리형 비대위가 지도체제까지 손대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도부 내 대항마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도체제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의견이 절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 다음 지도부 때 다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강화하려는 기류 속에 당대표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현역 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계기로 이견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정치에 있어서 자기의 표현을 통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얻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해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지는 사이 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건 역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모두 고려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와 무관한 논의라고 일축했지만 연임을 전제로 한 발언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일정이 만약 개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1년 전 사퇴 조항을 적용할 경우엔 이재명 대표는 피선권이 박탈됩니다. 변화를 모색하는 여야 분위기가 다른 건 각 당 내부의 역학구도 영향이 크지만 결국 현재 정권의 지지율이나 총선 결과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야 경쟁에도 불이 붙은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자 여당은 금투세 폐지 주장으로 압박수위를 높였는데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진영의 의제로 꼽혀온 감세 이슈에 뛰어든 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에 더해 상속세법 개정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28년째 5억 원에 머무르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5억 원에서 10억 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총선 참패와 특검법 전국 속 수세에 몰린 여당 역시 감세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물려받으면 50억 전체의 세금을 매긴 뒤 자녀 각각에 배분하는데 이 각자의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실질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보관입니다. 20%에 달하는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등 검토에도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등 금융수익 5천만 원 이상이면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하며 본격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결국은 21대에서도 여러 반대로 이렇게 무산이 되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당을 계속 설득을 해서 이 같은 여야의 감세 전쟁이 결국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반등의 기회 모색이란 숙제가, 민주당은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외연 확장은 물론 수권 정당 능력 입증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야권 핵심 지지층 일부의 부자 감세 비판, 또 각종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지적은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종부세를 막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막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 부담 완화를 연일 강조하며 여당과의 차별화와 동시에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인데, 이 같은 야권 내 잡음 기류에 여당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만 세수 부족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란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불식시킬지는 여야 모두의 과제로 꼽힙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회사죠.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인 아브레우 박사가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찾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매장된 석유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했는지 높이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라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KNOC, and actually. 다만 우리 정부가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다며 분석 당사자로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아브레우 고문의 방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정집 모습의 액트지오 본사가 공개되는 등 전문성을 두고 의구심이 잇따르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해 물리탐사 분석 결과는 물론 최근 신뢰성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여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증 당사자가 직접 나선 만큼 여러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를 찾아 우리 전투기와 함께 합동 직격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전투기 연합훈련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조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푸른 하늘을 가르며 다양한 전투기가 편대 비행합니다. 한반도 상공을 굽어오는 전투기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와 우리군의 F-15K입니다. B-1B가 목표 지점으로 합동 정밀 직격탄 제2담을 투하하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제2담은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 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을 향한 주 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은 올해 두 번째이고 특히 B-1B가 한반도에서 제2담 투하 훈련을 한 것은 7년 만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되는 동시에 지난 아시아 안보회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군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 방어태세를 확고히 하고 확장된 억지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북 경고와 한미의 확장 억제력의 강화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미가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이 이달 중 방한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춘 군 대비태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동안 멈췄던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포사격 훈련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훈련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지난 1월 초 서북도서 완충구역 일대로 20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우리군은 K9 자주포와 전차 등을 동원해 4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이었는데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포성이 울린 것도 거의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맞대응이 아닌 자체 사격 훈련도 정상화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훈련이 재개될 전망인데 더 이상 사격 훈련을 강원도와 경북 포항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섬에서 사격 훈련을 하게 돼서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가능해지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서북도서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능력이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육군도 이달 중으로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훈련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해군 역시 동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의 함정 사격 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우리 군의 훈련이 정상화됐지만 문제는 북한의 대응입니다. 올해 초에 그랬던 것처럼 해안부 사격을 재개함으로써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과거부터 북한의 도발이 집중됐던 서해 NLL 일대에서의 위협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돼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물풍선 등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과 북측 금강산역 사이 구간에 철로와 침목을 철거하는 정황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 분리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주택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중구청 인근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LPG 가스가 터졌던 뭐가 폭발로 인한 거였거든요.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요. 뻥 하는 어떤 손님은 폭탄재론가 그래갖고 겁먹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불로 주택 거주자 6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주택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의 한 전자부품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7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해운구 내서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을 태운 관광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앞서가던 트럭과 SUV도 잇따라 추돌했고 초등학생 6명 등 모두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내에서부터 자꾸 박았다고. 경상나니까 바로바로 꼭 한 대 3명 4명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 이송을 바로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인간이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멕시코 거주자에게서 이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며 치명적인 인체 감염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세계에서 인간이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현재 이 바이러스가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관리를 도맡았던 공공의료원은 그 인식을 벗지 못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이 떨어진 가운데 투자와 의료진 확충의 속도를 내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50대 환자가 침상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뇌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환자입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저희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혈관을 따라 0.6mm 가느다란 도관이 들어갑니다. 관을 따라 부푼 뇌혈관 안에 얇은 코일을 채우면 뇌출혈을 막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이 마무리됩니다. 대구의료원은 지난해 11월 이 장비를 갖췄고 최근 2달 사이 20건 가까이 시술했습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이 늦어지면서 시설과 장비 또 파견 의료진까지 갖춘 공공의료원에 환자가 몰린 겁니다. 원활하게 마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의료원으로 파견을 와서 이쪽에서는 마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비도 지금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금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까지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다시 세울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도 늘리고 의료진도 더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열대질환 대응 같은 기존에 없던 분야로 공공의료 기능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래나 입원 환자는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필요한 진료 분야를 잘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진을 많이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 또 의료진을 늘려나가는 대구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사직수리 금지 등의 명령을 철회하며 조속한 병원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8명에 그쳤고 의료계의 총파업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형평성의 원칙을 깬다는 비판 속에도 사직 전공의들을 상대로 내렸던 각종 명령을 거둬들였습니다. 전공의 사직을 허용해 박봉을 받고 수련 중인 대형 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활로를 마련해주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여러분들이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 날 복귀한 전공의는 단 8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12,700여 명, 93%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등을 돌린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엔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나서 머리를 맞댔지만 집단 유급과 휴학을 막기 어렵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늘어난 신입생의 유급생까지 이런 상황으로 가다간 내년에 한 학년이 8,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지만 정부엔 뾰족한 수가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과 의대 교수들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휴진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오는 9일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의료계를 달랠 묘수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의료 대란이 이번 달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로 내년도 대입 전형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대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법 사교육 실태를 점검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바뀐 대입 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진로 진학 교사 등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밀착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 특성상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는 의견과 대법원이 법리를 다시 판단할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세기의 이혼 소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인정한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가사소송 특성상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기보다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로 따지는데 재산 분할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법관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심인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반면 무엇을 분할 가능할 재산으로 볼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최 회장이 결혼 전 물려받은 SK 주식을 상당 부분 나누는 게 맞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일 가지고 지금 기여도를 인정하는 게 보통의 좀 사건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 같고요. 통상적인 사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위자료 20억 원이 적정한지도 쟁점입니다. 20억이라는 위자료가 책정된 게 이게 더 부자인 사람은 더 많이 괴롭다는 거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의적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결론은 이르면 반년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경우 선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 대표가 검찰에서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과거 상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3월 뉴스타파 기사의 보도 경위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모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출근길에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주변에 언급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 앞에 어떠한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면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경우 명품 가방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잇따라 폭로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 측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유튜브 채널의 삭제와 수정을 재차 요청했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게재와 조회수 경주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업주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한 결과 1인당 GNI가 33,745달러에서 36,19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낮고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보다 높은 건 처음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크게 는 반면 일본은 초엔저 현상으로 달러화로 표시된 1인당 GNI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8%가량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보다 3.5% 오른 가격에 출발해 장중 78,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2.79% 오른 77,4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0.21% 오른 193,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신세계와 CJ그룹이 유통망 등을 공유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세계가 배송 부문을 CJ 대한통운에 맡기고 양사의 멤버십 혜택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업계에선 쿠팡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업계의 두 공룡기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통운의 CJ와 쓱닷컴, G마켓의 신세계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방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CJ는 신세계라는 동반자와 함께 할 수 있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물류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자인 CJ 어깨를 좀 빌리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장 눈에 띄는 협력은 물류 배송 부문입니다. G마켓과 쓱닷컴의 물량이 CJ 대한통운의 배송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빠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CJ의 이길 배송 오넷 서비스가 G마켓에 도입됩니다. 다음 날 배송이 가능한 주문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에서 자정으로 바뀝니다. 쓱닷컴 역시 자체 쓱배송과 새벽배송, 물류센터 운영의 상당 부분을 대한통운이 맡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장기적으로 물류 분야를 대한통운에 이관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양사는 또 물류 배송을 넘어 미디어 콘텐츠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멤버십 혜택까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 강점이 있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는 CJ 원포인트 멤버십 혜택이 공유되면 최근 멤버십 가격을 7,890원으로 올린 쿠팡을 겨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온라인 쇼핑이 가장 치열한 각축전이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 테무도 들어와 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CJ 신세계가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양사의 시너지 효과도 낼 것이고 쿠팡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 속에 쿠팡 견제를 위해 국내 공룡업체의 대규모 합종 연행까지 이뤄지며 유통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국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른바 저공 경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미 무인 드론을 활용한 택시와 택배 등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의 드론 수도로 통하는 남부 대도시 선전에 다녀왔습니다. 조종석 없는 드론 택시가 승객 1명을 태우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중국의 드론 제조사 이항이 만든 2인승 무인기. 3월 18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화제였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 중국 민용 항공국으로부터 양산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我们正在做航线飞行的准备，全力推动商业化的开展。大家说的空中出租车，相信在不久的将来就会应用。 상자에 택배를 가득 실은 드론들이 이륙을 준비합니다. 시내 도로를 달리는 일반 택배가 하루 150건을 배송한다면 드론 택배는 500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드론 배송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약 13분이 걸렸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장소에 도킹하는 방식이지만 집 앞까지 배달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挺方便的，因为这里附近如果你要出去外面买很远，然后也没有什么店，然后这个很方便，在公园里面。 이 밖에도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거나 측량을 돕고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고도 1000m에서 3000m 사이 공역을 활용한 이른바 저공 경제입니다. 土地更大还是海洋更大？但实际的回答是天空最大。 드론의 수도로도 불리는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은 1,700곳 넘는 관련 기업이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이루며 연간 18조 원의 생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후년쯤엔 중국 전역의 저공 경제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와 연관된 범행으로 지목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앞 도로에 검문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군용차가 분주하게 다니며 경계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아침부터 총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ما اخذنا وعطينا بس طلع اكثر من 15 ل 20 طلقه يعني وقفنا هون ركضنا لهون لنشوف شو صاير. 검은 헬멧과 복면을 쓴 남성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한 건 아침 8시 반쯤. 30분간 이어진 교전 끝에 대사관을 지키던 현지인 경비대원 한 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체포된 괴한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We are aware that the individual who was arrested was wearing what appeared to be ISIS insignia, but we are conducting a full investigation with the Lebanese authorities. 시리아 국적으로 확인된 범인의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인데 현지 언론은 최대 4명의 공범이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도 헤즈볼라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국경에서 매우 강력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접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확전을 경계하는 미국은 레바논 남부 지역의 긴장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일단 가자지구 휴전 협상부터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러 관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당 의원 등도 참석한 비공개 석상에서 뚜렷하게 인지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과 당국자 등 45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너무 희미하게 말해 알아듣기 어려웠고 핵심 내용을 적은 노트에 의존해 대화하거나 긴 시간 동안 말을 멈추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오면 참모에게 답변을 맡기고 여야 의원 20여 명과 인사할 때는 너무 천천히 움직여 회의 시작이 10분가량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27개 회원국에서 진행됩니다. 3억 7,300만 명의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해 5년 임기의 유럽의원 720명을 선출합니다.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는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부터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위기, 유럽 경제의 침체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 세력이 어느 정도 선전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첫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 실패 끝에 우주로 떠난 스타라이너가 비행에 최종 성공하면 지구와 국제 우주 정거장을 잇는 운송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사 2명이 탄 우주 캡슐이 로켓에 실려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스타라이너입니다. 발사 15분 뒤 스타라이너는 로켓 하단과 순조롭게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2차례나 기기 오작동 등으로 직전에 발사가 취소됐다 비로소 성공한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발사와 궤도 진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최종 성공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우리 시각으로 7일 새벽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합니다. 도킹에 성공하면 우주 비행사들은 8일간 우주정거장에 머문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에 탄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 2명은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의 베테랑들입니다. 앞서 발사 실패를 겪은 만큼 세 번째 시도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And we all know that when the going gets tough, and it often does, the tough get going. And you have. And Sonny and I are honored to share this dream of spaceflight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스타라이너의 이번 시험 비행은 지난 2022년 5월 무인 비행에 성공한 뒤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인 비행에 최종 성공하면 나사는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운송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보잉과 경쟁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은 이미 4년 전 유인 발사에 성공해 나사의 운송 업무를 9차례 수행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스타라이너의 발사 영상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계절의 시기는 7월 하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9.7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30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도 지납니다. 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7.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